네, 요즘 매크로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또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CPI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죠. CPI 발표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미국 현지 목소리 궁금하시죠? 오늘 뭐 FOMC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분은 좀 뵈야 좀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유산남 미국 경제 전문가 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불안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그리고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체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현지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린다면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 지역은행의 강등은 서로 다른 효과를 좀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 금리를 급격하게 띄우면서 4.3%, 4.2%를 넘는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에 관련한 10년물 금리의 인상을 갖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모로 지금 현재 가치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여러 테크주들 위주로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이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감는데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정부가 돈을 찍어낼 거라는 공포에 아무래도 휩싸여서 전체적으로 주식 분위기가 좋지 않게 갔었는데요. 또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또 다른 점을 짚었는데요. 재미난 건 이 지역은행들은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 10개 은행이 강등된 곳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커다랗게 영향을 줄 만한 커다란 은행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0개 은행에 관련해서 채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이런 높아지는 채권 금리로 인해서 미실현 손실액이 좀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자택근무 상황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은행들이 대출을 하고 있는 사실상 중소형 은행들이 80% 이상의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맡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여러 가지 오피스용 빌딩에 대한 대출을 맡고 있는데 이 오피스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피스용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이번에 이 10개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상승장이었던 시장을 꺾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기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은행들이나 전체적으로 현재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이 은행주들이나 여러 가지 주식들이 흔들리자, 은행주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들리자 반대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여력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은행들이 힘들어하고 자체적으로 긴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은 또 재미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채권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또다시 떨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보고 있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충격파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지역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런 은행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일단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한숨 좀 놓이기는 하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6개 정도의 은행을 또 추가로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6개 은행은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한 은행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은가요? 어떤가요? 네, 실질적으로 무디스가 앞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시킬 수 있다고 한 은행들은 6개 은행 중에 2개 은행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그중 하나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이랑 하나는 US 뱅코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이기도 하고 US 뱅코프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은행들의 대장주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도 커다란 영향성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고려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은
부분들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자택근무 관련한 상황들과 전체적으로 높은 현재 지금 당장 인원들에 대한 감축이 일어나고 있죠. 아무래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원들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감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자택근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 자체로 줄어들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도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뇌관이라는 게 터지지 않으면 사실 그냥 묻혀질 만한 지나갈 만한 해프닝으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뇌관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인데 결국 은행들이 과연 이 상업용 부동산들이 재금융을 할 때,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이것들에 대한 론을 다시 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커다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더욱더 규제를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규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금융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은 최근에 제가 옆에서 봤을 때에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다만 재미난 건 최근에 재미난 흐름이 이제 뉴욕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다시 또 주거용 부동산을 최근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가장 많이 상업용 부동산이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틈을 타서 이런 것들을 사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현재 전환하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제대로 된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뇌관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은행들 중 하나가 터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은행들 중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재금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뇌관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계속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뇌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악재는 또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충분히 대응 전략 마련하고 미국 당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믿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돌려서 물가 얘기를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도 CPI 발표가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CPI와 PPI 발표를 보고 다들 조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사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중국 쪽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중국 쪽 7월의 CPI, PPI는 사실 CPI가 특히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 자체는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비가 침체된 것이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사실 한 5, 6개월 내내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사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경제에 대한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정부 차원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건 사실 중국 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시장 관련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오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부채를 낮추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성장률 둔화를 만드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의 전체적인 소비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려는 입장, 사실상 두 번째로 커다란 경제에서 저렇게 소비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에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도 제조업은 사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제조업 자체는 ISM 제조업 기준으로 침체에 들어간 지 꽤 오랜 기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미국 내에서의 디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비 침체 자체는 기업들이나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을 때 중국과는 다르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유가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넣는 기름의 가격이 사실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에 대한 가격,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전기에 대한 가격, 음식들에 대한 가격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 이번 달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 물가라는 게 우리가 계속 너무 높아지기만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까지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역시나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물가가 참 좋을 텐데요. 그 물가로 가기까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변곡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물가를 걱정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항상 유선남님 만나뵐 때 우리가 FOMC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연준의 결정이 또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달에는 일단 그 FOMC가 없기는 한데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윌리엄스 뉴욕 위원은 총재는 내년 금리 인하까지 시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런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 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재미난 건 오늘자로 발표된 여러 미국 내 기관들인 사실 CPI 데이터가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0.2%에서 0.3%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난 건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매번 내놓는 연준에 대한 CPI 기대치가 있거든요. 7월 CPI 기대치는 0.4%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인데 8월달 CPI 예상치는 0.8%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이 지나가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CPI나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해서 아무래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상태고요. 재미난 건 지금 현재 기관들은 낮게 예측을 잡고 있는데 내일 만약 CPI 자체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가 관련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8월 CPI가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윌리엄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하커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리 인상 끝에 다가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보우만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번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아무래도 8월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8월에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7월에 나올 데이터가 0.2에서 0.3 사이에서만 나와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9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을 충분히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대표해서 알려주는 게 지금 연준 내에서의 다툼, 어떻게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예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계속 앞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8월 달에는 아무래도 0.8%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보우만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론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0.3%, 0.2%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2%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윌리엄스나 보우만이나 하커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2024년은 지나서 2025년에 도달했을 때 2% 평준화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된다면 굳이 금리 인상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좀 흥미롭고요. 그리고 지난 FOMC에서 밝혔던 것처럼 매번 데이터 확인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CPI의 중요성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뭔가 좀 금리 인하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변곡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빌드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또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잭슨홀 미팅 전망이랑 또 8월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8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7월 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갖고 하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힌트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파월이 얘기할 때도 사실상 비둘기와 어떻게 보면 매파 그 중간 어느 지점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둘기식 매파적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예전처럼 단호한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들을 봤을 때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뭐 만약에 0%가 나오지 않는다면 뭐 0%나 아니면 0.5%처럼 아주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월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아리송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발언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부터 중요하게 될 거는 아마 채권 관련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채권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방향으로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채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많은 양의 채권을 예상보다 더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만약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신용등급 강등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악재로 혹은 전체적으로 미증시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더 인상하느냐 인상하지 않느냐인데 결국 이런 부분은 CPI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안정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오펙에서 지속적으로 저게 감산을 한다면 결국 유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여러 은행인들이 예측한 것처럼 90불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를 지니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거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주거비에 관해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포인트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를 2024년 5월부터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주거비에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금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은 이 주거비가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서 주거용 부동산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의 증시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실 비행에 대한 레저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내에서 분위기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 이제 항공사들이 세일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우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비행 관련한 수요가 낮아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항공주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레저에 대한 수요가 콘서트나 영화관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벤하이머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8월 증시에 여러분들이 같이 대입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CPI 발표 결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역시나 주거비가 과연 떨어지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채권 수급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전략 중에서는 레저와 항공의 비중이 조금은 이제 약해질 수 있다. 이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미국 현지의 목소리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유산남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